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출 통관 및 관세 환급 교육을 맡게 된 김두진 관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금일 교육은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에 마스크를 저는 벗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강생 여러분도 반갑고요. 혹시 본격적인 교육에 앞서 가지고 지금 현재 수출입 업무를 진행하고 계신 분들 계실까요? 한 분, 두 분, 세 분 있으시고 수출이 지금 처음이신 분들 세 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교육은 이거를 반영을 해가지고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목차입니다. 오늘 교육은 수출 개요 에서부터 전자상거래와 수출, 관세 환급,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출 시 유의사항 순서로 진행을 할 거고요. 대부분의 시간은 1번에 있는 수출 개요에 좀 할애할 예정에 있고요. 나머지 전자상거래와 수출 그리고 관세 환급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사항만 체크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수출 계획이고요. 수출 개요고요. 네, 수출 통관. 관세법상 통관에는 수출, 수입 그리고 반송이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수출하고 수입입니다. 그러면 수출 통관과 수출 통관과 수입 통관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네, 관세 부과 여부에 따라 가지고 수출 통관 그리고 수입 통관으로 나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관세는 무엇일까요? 자, 관세는 한 문장으로 정의하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 텍스트 내용엔 없지만은 관세는 국세의 일종으로 관세선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세 중에서 가장 유사한 조세를 뽑자고 하면은 부가가치세,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와 저희 대동소이한 그런 성격을 가진 조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부가가치세 어떻게 과세를 하죠? 부가가치세는 담세자와 그거를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가 다른 성격인 간접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듯이 그 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를 부담하는 납세 의무자와 이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담세자가 다르다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성격으로는 소비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는 국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물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국내에서 사용 소비를 전제로 한 수출 통관에 대해서는 관세를 납부하는 거고요. 네, 사용 소비가 전제로 되지 않는 수출 통관,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 통관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라고 기본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세는 또 하나 특징은 상품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즉 유체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소프트웨어 같은 그 무형물, 무체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과하지 않겠죠.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조세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텍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하고요. 국경선, 정확히 말하면 관세선이라고도 하는데, 쉽게 예를 들면은 보세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세구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국, 즉 우리나라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수입은 뭘까요? 보세구역으로부터 외국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출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보시면은 상업송자, 포장명세서, 원산지 증명서, 요건 확인서, 그리고 운임보험 내역서가 필요하다고 여기에는 기재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만 있으면은 웬만한 수출신고는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산지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바이어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발급해가지고 직접 바이어한테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건 확인서, 수출인 경우에는 크게 관련은 없지만은 간혹 가다가 세관에서 해당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을 해가지고 전략물자가 아니라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전략물자라는 거는 이제 생화학 무기라든가 미사일 이런 거를 만드는데 전용될 수 있는 그런 원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이러한 요청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전략물자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셔가지고 자가판정 통해가지고 자가판정서를 세관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요건 확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운임보험 내역서, 요것도 이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지고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될 그런 서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출의 범위, 이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외무역법상 수출의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세법하고 큰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물품,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물품이고요. 세 번째도 물품이에요. 여기에서 이거는 이제 관세법상 수출의 범위에도 똑같이 똑같아 동일한 표현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마지막에 보시면은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전송하는 것도 대무역법상 수출에 해당이 된다. 그렇지만은 관세법상에서는 해당 용역이라든가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을 전송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출의 범위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출 물류의 흐름입니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생산한 물품이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출항에 이르는 건지에 대해서 도표로 도식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신용장을 근거로 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용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신용장을 받게 되면은 그때부터 물품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하시게 되면 되는데, 물품 확보는 실제 직접 제조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국내에 있는 다른 업체를 통해 가지고 구매하신 물건에 대해서 확보를 하시면 되고, 확보한 이후에는 적재항으로, 즉 인천항이라든가 부산항을 통해 가지고 배나 항공기에 적재를 하시고 출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텍스트 내용 중에서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출신고 필증. 수출신고를 하게 되면은 세관에서 필증이라는 서류를, 확인서를 내어주는데요. 수출신고 필증 내역에 따라 가지고 수출함 적하 목록 신고를 하여 수출 비엘 입수. 여기서 말하는 비엘은 운송 서류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수출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 중에는 운송 서류가 없었습니다. 수입 신고할 때는 당연히 운송 서류가 필수적으로 제출이 돼야 되지만은 수출 신고할 때는 운송 서류가 필요가 없어요. 왜일까요? 여기 보시면은 수출 신고 필증을 기초로 해가지고 운송 서류가 발급된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수출 신고할 당시에는 운송 서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출 신고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수출 신고를 하면은 신고서 처리 방법은 전자통과심사, 서류 제출, 물품 검사 중 하나의 선별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베스트는 전자통관심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적으로 신고하면은 전자적인 그런 장치에 의해 가지고 자동으로 수입 신고가 수리되는 형태고요. 대부분의 수출은 전자통관 심사를 통해 가지고 수리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서류 제출입니다. 전자심사만으로는 해당 물품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 물품 신고에 필요한 자료들, 인보이스라든가 패킹, 기타, 사유서라든가 용도설명서를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원본 서류를 수출 신고할 때 제출했던 원본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제출하는 방법, 아니면 사본 서류를 메일이라든가 팩스로 전달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심사를 받고 필증을 얻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최악이죠. 물품 검사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물품 검사에 걸리게 된다고 하면은 세관에서 직접 컨테이너를 열어가지고 물품을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검사 주요 사항으로는 일단은 수출 신고할 때 신고했던 내역하고 현품을 뜯어봤을 때 그 물품이 동일한지 여부를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확인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원산지 표시가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메이드 인 차이나, 신고했던 메이드 인 차이나 표시가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세관지간의 현품 검사. 검사 같은 경우에 수시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세관 스케줄하에 진행되는데 보통 오전에 검사 한 번, 오후에 검사 한 번, 이렇게 하루에 2번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수출 신고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HS 코드 품목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S 코드가 무엇이냐 해서 보시면은 두 번째 박스 보시면은 HS 협약에 의거하여 부여되는 상품 분류 코드를 말하고요. 품목 분류는 뭐냐면은 이러한 상품 분류 코드, 즉 HS 코드를 확인하고 부여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자, HS 코드는 왜 중요한가? 수입 통관 관련해 가지고는 HS 코드에 따라 가지고 수입 관세율이 결정이 되고요. 간이 환급 관련해 가지고는 HS 코드에 따라 가지고 그 환급액이 결정이 됩니다. 또 다음 시간에 진행하게 될 FTA 관련해 가지고는 HS 코드에 따라 가지고 원산지 결정 기준 및 특혜 관세율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러한 HS 코드는 세계 공통적으로 6단위까지는 세계에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지금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847130이라는 코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코드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도 노트북으로 인식을 하고 미국이라든가 일본, 중국을 가서도 노트북으로 인식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이하 단위, 총 10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7단위부터는 국가가 임의적으로 세분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랑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단위, 일본은 9단위, 유럽이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8단위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S 기본 구조입니다. HS는 주, 통칙, 부, 류, 호, 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하고 통칙은 정확한 HS 코드 분류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분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부가 있는데요. 부는 뭐냐면은 관세율표상 부는 1부에서 21부로 총 21개 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표제입니다. 제목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표제는 참조의 편의상 설정된 것으로 법정 구성력이 없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적색으로 표시된 부분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부가 결정이 됐으면 그 다음에 류를 결정을 해야 돼요. 자, 류는 뭐냐? 부를 세분화한 것으로서 1류부터 97류로 구성이 되어 있고 HS 코드 10단위 중에서 앞에 순서대로 앞에서 하나, 두 번째까지 표시한 그러한 챕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호 같은 경우에는 류를 세분화해서 4단위까지 표시한 HS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는 6단위죠. 6단위까지 표시한 그런 내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는 상세하게 들어가면 부의 구성 해가지고 1부에서부터 21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1부는 동물성 생산품, 2부는 식물성 생산품, 그래서 짜자작 해가지고 21부 예술품과 골동품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부를 결정했으니까 다음은 류를 결정을 해야겠죠. 자, 1부에 동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는데 1부는 하나, 둘, 셋, 넷, 다 1류에서 5류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류 같은 경우에는 산동물, 2류 같은 경우에는 고기, 그 다음에 3류 같은 경우에 어패류, 4류 같은 경우에는 낙농품, 5류에는 동물성 생산품이 분류가 되고요. 또 참고적으로 밑에 보시면은 17부에는 수송기기가 분류가 됩니다. 자, 수송기기는 86류에서 89류에 89류까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86류에는 철도 차량, 87류에는 일반 승용차 같은 일반 차량들, 그 다음에 88류에는 항공기, 89류에는 선박이 분류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호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렸죠. 수송기기 17부 내에서 87류는 일반 차량이 분류되는 거고요. 자, 류가 결정이 됐으면 호를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87류는 8701에서부터 8716호로 구성되어 있고요. 8701호에는 트랙터, 2호에는 승합차, 승용차, 화물차, 8705에는 특수용도 차량이 분류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8708호에는 어떤 게 분류가 되냐? 앞단위에서 분류됐던 차량 관련된 부분품이 분류됩니다. 마지막으로 6단위를 결정을 한다고 하면은 8708호 내에서 8708E 하나 같은 경우에는 안전벨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전벨트가 분류되고요. 8708 2구에는 차체 기타 부분품, 그 다음에 8708 95에는 에어백 및 그 부분품이 분류됩니다. 아직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DVR 품목 분류를 한번 예시로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단위부터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자, 85류에는 전기기기가 분류가 돼요. DVR은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85류에 해당이 될 거고요. 85류 내에 4단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 구성체계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보니까는 852호에 영상, 저장, 재생 기기가 분류되는 호가 있어요. 아,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걸 선택을 하시면은, 나머지 이제 소분류 6단위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8722호에 세분화시키면은, 8722호를 세분화시키면은, 8721.10에는 마그네틱 테이프형 DVR이 분류가 되는 거고요. 872190호에는 요 마그네틱형 테이프, 요거를 제외한 기타 디스크형이라든가 다른 형태의 DVR이 분류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DVR 품목 분류는 852190의 뒤에는 10이 되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단위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뒤에 1000, 1000번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형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요. 852190의 9000번 같은 경우에는 기타 디스크형도 아니고 마그네틱
테이프형도 아닌 그런 DVR이 분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 가지고요. 자, 수출 신고 시기. 우리는 HS 코드까지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출 신고를 언제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출 신고 시기. 수출 신고를 언제 하냐? 일단은 물품을 확보한 후에 하셔야 되고요. 즉,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물품을 완성된 후에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출 물품이 장치된, 여기 중요한 개념이죠. 수출 물품이 장치된 물품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수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회사 본사는 서울에 있는데, 네, 수출 대상 물품은 인천 남동구에 있는 우리 물류창고에 보관이 돼 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수출 신고를 어디 때 해야 되냐면은, 예, 본사 소재지인 서울세관이라든가 김포세관이 아니고, 네, 물건이 장치된 곳을 관할하는 인천세관에 수출 신고를 하셔야 된다. 라는 점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그 다음에 수출 신고의 기준. 네, 원칙적으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 단위, 아니면은 적재 단위 해가지고 쇼핑 리퀘스트 선정 요청서라든가 아니면은 BL 단위별로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네, 수출 신고는 한 건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해당하는 품목, 만약에 수출 신고를 10건을 했는데 5건에 대해서는 오늘 선적을 할 수 있고요.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뭐 한 열흘 있다가 선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분할 선적이라고 하는데, 이 분할 선적도 가능하고요. 반대로 수출 신고는 여러 건입니다. 근데 이거를 한 BL로 묶어가지고, 예, 밖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운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 포장 후 선적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서류 제출 대상. 자, 우리는 페이퍼리스, 전자통관심사가 가장 베스트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서류 제출 대상으로 선별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아까 그 셋 중에 하나 선별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두 번째에서 수출 통관 시스템에서 서류 제출 대상으로 통보된 물품인 경우에는 당연히 세관에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1번 같은 경우에는 서두에 말씀드렸죠.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건 전략물자 아니다라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 2번하고 3번은 뒤에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점만 말씀드리면은 요거는 관세 환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 돈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세관에서도 해당 내역에 해당 거래 형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해 가지고 확인하는 작업을 위해서 서류 제출 대상으로 이렇게, 예, 규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적재 내용만 볼게요. 뒤에 다시 또 나옵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요 거래 형태의 수출입니다. 네,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실무적으로 좀 빈번하게 사용되는, 네, 형태의 수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수출입니다. 자, 물건을 해외 수출자로부터 구매를 했어요. 근데 물품을 뜯어 보니까는 하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약했던 그 물품이 아니거나 불량품이었어요. 그런 경우에 즉시 클레임을 제기를 하겠죠. 그러면 해외 수출자가 우리의 과실을 인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리턴을 수락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위약 수출이고요. 자, 이러한 위약 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선적이 확인되는 대로 환급 신청을 해가지고 최초에 수입하셨을 때 납부했던 관세라든가 부가세를 환급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박스 안에 내용 보시면은 1번, 네, 거래 형태 보시면은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첫 번째 조건이죠. 네, 계약 내용과 상이하고 두 번째, 수입 신고 당시의 성질과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네, 즉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기간 규정이 있습니다. 수입 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다시 반입하고, 네 번째, 네,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 한해서 수입 당시 납부한 관세 및 제세까지 환급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것도 돈하고 관련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류들 가나 다라, 네 종류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라번에 보시면 전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물품 하자에 관한 내용의 담긴 전문을 반드시 제출해야지 세관에서도 인정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기타 무상 반품입니다. 자, 이거는 바로 전에 봤던 그 위약 수출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약 물품을 받은 경우에 그렇지만은 다른 점은 뭐냐? 관세가 0%예요. 관세율이 0%이기 때문에 우리가 납부한 관세가 없어요.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돌려받을 관세가 없기 때문에 그죠? 위약 수출과 같은 그렇게 복잡한 절차에 의해 가지고 진행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그냥 기타 무상 수출로 처리를 하면 되는 거고요.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기타 무상 반품은 PL건 전자통관 심사로서 진행이 가능하고 서류 제출이 아니기 때문에 빠른 통관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상태 수출이 있습니다. 자, 원상태 수출은 뭐냐? 그림을 보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외로부터 물건을 수입하죠. 당연히 수입할 때는 관세랑 부가세는 납부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부가세를 납부한 제품에 대해서 국내에서 추가 제조 및 가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원상태 그대로 수입한 상태 그대로 그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하셨을 때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해 주는 형태의 수출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돈하고 관련돼 있죠. 그래서 당연히 필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기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나중에 원상태 수출이 이루어지고 관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물품 검사입니다. 최악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물품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물품 검사, 수출 신고 물품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 검사를 할 수 있음, 즉 세관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 검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품 검사의 원칙. 자, 물품 검사는 크게 신고지 검사와 적재지 검사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신고지는 뭐예요? 수출 신고를 한 물품의 소재지에서 검사를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출 신고는 어디에서 한다? 물품이 장치된 물품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에서 신고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검사도 그 세관에서 나와서 검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적재지 검사. 수출 물품이 선적되는 적재지 보세구역에서 검사를 한다. 이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에서 검사를 진행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품 검사의 원칙, 수출 물품의 검사는 신고 수리 후에 적재지에서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보시면 돼서 적재지에서 보통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1번, 2번, 3번, 4번과 같은 환급과 관련된 그런 물품인 경우에는 신고지에서 검사를 한다 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적재지 검사가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관세사가 수출 신고를 하겠죠. 그러면 신고를 수리한 신고지 세관에서는 적검 또는 신검, 실무적으로 적검은 적재지 검사고요. 신검은 신고지 검사입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저희 쪽에 전산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신고지 검사는 당연히 신고지 세관하고 일정을 조율해서 검사를 진행하면 되는 거고, 적재지 검사가 떴다라고 하면은 보세 운송을 통해 가지고 적재지 보세 창구에 들어가게 된 후에 저희가 이제 적재지를 관할하는 세관 담당자하고 유선을 통화한 다음에 검사를 요청합니다. 그럼 스케줄을 조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나가서 검사를 진행을 하고 물품을 적재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선기적 관리 이행, 선기적 이행 관리. 이 내용은 어떤 거냐? 자, 수출 신고를 한 다음에는 우리가 수출 신고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각종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역금융도,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무역금융도 조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세 환급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도 가능합니다. 자, 이러한 혜택을 받고 나서 물품을 실제로 적재하지 않고 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참 관세 당국 입장에서는 좀 곤란하겠죠. 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은 수출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 배라든가 비행기에 적재를 꼭 하셔야 되고요. 특정한 사유, 스케줄 변경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적재 기간 연장 승인을 통해 가지고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을 꼭 받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30일 이내에 적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요. 요
개념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출신고 필증의 이해 해가지고 실제로 발행된 수출신고 필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좀 찝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신고 필증, 실무적으로는 수출면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로 열고 적재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아직까지 30일 이내에 아직 적재하기 전에 발행된 수출신고 필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적재가 이루어졌다 그런 경우에 발급하게 되면 여기에 수출이행이라고 기재가 됩니다. 자, 몇 가지 보시면은 여기 신고자, 저희 관세법인 우신으로 되어 있고요. 신고번호는 앞에 이제 뭐 5자리 코드는 뭐 신고인 부호고요. 중간에 20일은 신고 연도, 그 다음에 나머지는 1년 번호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여기 세관입니다. 세관 150으로 되어 있죠. 150은 어디일까요? 네, 보시면 인장이 찍힌 대전세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대전세관에 신고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물품 소재지를 한번 볼게요. 물품 소재지가 있고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죠? 충청남도 금산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물품이 현재 어디에 장치되어 있다? 금산군에 장치되어 있다. 따라서 금산군을 관할하는 세관인 대전세관에 신고를 한 수출 면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검사를 위해 가지고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적재예정 보세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적재지 검사가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적재지 검사가 걸렸을 때 이 보세구역 030으로 시작하는 보세구역, 그래서 030 같은 경우에는 부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해당 제품은 현재 물품 소재지는 금산에 있지만은 향후의 수출은 부산항을 통해서 나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적재예정 보세구역을 신고할 때 기재를 하게 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일단은 적재 예정 보세구역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임의적으로 다른 보세구역을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 적재전 검사가 떴는데 여기 신고한 보세구역 외에 다른 보세구역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신고 내용과 상이하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는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 그리고 3번에 대해서는 수출 관련된 내역이 기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우리가 실제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세부 내역이 기재되는 항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또 중요한 개념이 마지막으로 설명드렸던 적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 있는 항목은 수출신고 수리일이에요. 저도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는 적재 의무 기간이죠. 그래서 수출신고 수리일은 2021년 9월 8일인가요? 9월 8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적재는 1호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적재 의무 기간은 2021년 10월 8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기간 안에는 무조건 적재해야 된다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출신고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챕터 전자상거래와 수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실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는 제 전문 분야는 아닙니다. 근데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가지고 몇 장은 안 되지만은 내용에 조금 할애를 했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자상거래 요즘 직구라든가 역직구 관심이 많아지면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다양한 품목을 소량으로 빈번하게 수출하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수출 신고를 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 이유는 전자통관 시스템, 유니패스라고 하죠. 이를 통해서 직접 신고는 당연히 어렵고 번거롭고, 그렇다고 관세사한테 맡기기에는 그 수수료가 부담이 된다는 이유 하에서 수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나가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 나온 제도가 뭐냐? 간이 수출 신고 제도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일반 수출 신고보다는 좀 간이하게, 간편하게 수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을 했고요. 다른 내용은 다 안 보셔도 되고 위에 것만 보시면 됩니다. 수출하려는 가격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 수출을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러한 간이 수출을 할 경우에 그런 이점을 보시면은 정식 수출 통관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일반 수출과 동일하게 취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혜택이 뭘까요? 수출 실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무역금융 한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겠죠.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자, 간이정의 환급, 즉 관세 환급이 가능하다.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관세 환급도 가능하고요. 세 번째, 구매 확인서 발급, 그리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도 가능하다. 이러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수출하는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수출 신고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세 환급입니다. 관세 환급이란 뭐냐?
수입 시 세관의 관세를 일단은 납부를 하고 어떠한 사유로 이를 다시 되돌려 받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관세의 성격 중에서 소비세적 성격에 기인한 환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1번만 보시면은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물품을 다시 수출했을 때,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죠. 원상태 수출했을 때는 당연히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수출이 나갔기 때문에 수입했을 때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해 줄 수 있다, 환급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수입 시 관세를 과다하게 착오로 인해 가지고 실제 납부했던 관세보다 더 많이 납부한 사실을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관에 이를 신고를 해가지고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당연한 제도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세 환급 제도를 만든 취지가 무엇일까? 계속 말씀드렸죠. 관세는 소비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소비지구 과세 원칙에 따라 가지고 해당 물품을 소비하는 국가, 해당 물품을 소비하는 최종 소비자한테 부과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수출을 장려함으로써 외화 획득 행위 지원을 하고요. 세 번째, 물품 가격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당연히 환급 받았기 때문에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원가가 절감이 되겠죠.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만든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관세 환급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관세법상 환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급특례법상 환급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 거는 밑에 있는 환급특례법상 환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관세법상 환급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환급 대상자가 다릅니다. 관세법상 환급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관세를 납부했던 수입자한테 되돌려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환급특례법상 환급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대상자인 수출자뿐만 아니라 제조자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오해하실 수 있어요. 양쪽 다 주는 건 아니고요.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수출자가 받을지 제조자가 받을지 저희가 수출 신고할 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선택하셔가지고 신고를 하시면 돼요. 자, 관세 환급의 요건. 자, 몇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지 관세를 환급을 받는 거고요. 제가 첫 번째 보시면은 관세 등을 일단은 납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입한 원재료가 수출용 원재료에 해당이 돼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원재료를 수입한 다음에 이 수입한 원재료는 최종 제품에 물리적, 화학적으로 결합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출용 원재료에 해당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수출 이행기가, 즉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품 수출 등의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환급 대상 수출, 대표적인 게 유상 수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상 수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환급 대상 수출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급특례법상 환급에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개별환급과 간이정액 환급으로 구분이 되고요. 자, 개별환급부터 먼저 보시면은 적용 대상은 모든 기업, 적용 품목도 모든 품목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입증 서류 보시면은 우리 수출 이행에 관련된 증빙 서류인 수출신고 필증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납부에 관련된 증빙 자료인 납부세액 증명서, 수입신고 필증이라든가 기타 납부했다라는 증명서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입한 원재료가 제품 생산, 완제품에 어느 정도 투입이 됐는지에 대한 내역인 소요량 계산서도 필요할 거예요. 사실 이거 말로 말씀드리면은 뭐 간단한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구비하는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자, 이러한 개별환급의 장점이 뭐가 있냐? 수입하셨을 때 실제로 납부한 관세를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환급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단점은 이러한 서류들을 구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증빙 서류가 복잡하고 계산이 어려운 점이 단점으로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에 반해서 간이정액 환급 제도 자체가 딱 봤을 때 편해 보이죠. 그래서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이고, 그 다음에 연 환급액이 6억 원 이하, 그리고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환급 제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적용 품목은 간이정액 환급 대상 고시 품목, 이건 HS 코드에 따라 가지고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입증 서류는 간단합니다. 수출신고 필증하고 제조 사실 입증 서류, 즉 제조공 정도만 있으면은 환급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점은 간단하고 중소제조업체를 지원하는 그러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아까 관세법상 환급은 수입자만 받을 수 있지만은
환급 특례법상 환급 같은 경우에는 수출자뿐만 아니라 제조사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수출자 같은 경우에는 입증 서류 중에서 수출신고 필증, 그 다음에 제조자인 경우에는 제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제조자 입장에서는 우리의 영업 기밀을 노출시키면서 환급을 받아야 되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이정액 환급액을 구하는 산식이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환급액이 발생을 하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HS 코드 보시면은 420212-1010 이게 뭐냐? 폴리어마 비닐로 만든 가방이 분류되는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가방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얼마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냐? 수출 금액 10,000원당 환급액은 얼마예요? 10원이에요. 10원. 뭐 크진 않죠. 그래서 일단 우리 회사가 1억 원의 가방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여기 산식에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래서 분자에는 1억 원이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10원이 될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은 10만 원 정도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억 원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한 10만 원 정도의 환급액이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출 시 유의사항으로 마지막 챕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인보이스 작성, 뒤에는 패킹 리스트 작성이고요. 자, 인보이스는 거래 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이고, 그 다음에 패킹 리스트는 수출 물품에 대해서 뭐 중량이라든가 포장, 그 다음에 뭐 제품 순중량, 총중량, 포장에 관련된 세부 내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관련된 서류죠. 그래서 이 서류 같은 경우에는 수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필수 서류지만은 반대로 수입하는 수입자 입장에서는 해당 서류를 기초로 해가지고 수입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 인보이스나 패킹 리스트 작성할 때는 수출 신고뿐만 아니라 수입 신고할 때도 고려해가지고 가급적이면은 빈 공간 없이 상세하게 적으시는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와 원산지 증명서. 자, 수입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는 원산지 증명서가 두 가지로 나뉜다 라고 개념을 잡으셔야 되고, 왼쪽에 보시는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 다른 말로 일반 원산지 증명서라고 하는데요. 이런 원산지 증명서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특혜 원산지 증명서, FTA 원산지 증명서가 대표적인 특혜 원산지 증명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러한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는 원산지 표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품에 메이드 인 코리아가 기재되어 있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고 와라 라고 하면은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바이어한테 제공을 해주면 됩니다. 이에 반해서 특혜 원산지 증명서 같은 경우는 FDA 협정이라든가 FDA 특례법에 따라 가지고 발급되는 서류고요. 수입자에게 일정한 관세상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서류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특혜 원산지 증명서는 돈하고 관세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급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요. 기간도 보통 한 달, 두 달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어가 만약에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어느 증명서인지 먼저 확인하고 사전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세관의 현품 검사는 적재지 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 신고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적재지 검사, 적검으로 저희가 이제 전산성을 받게 되면은 수출 신고 필증상에는 적재지 검사 대상으로 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적재예정 보세구역, 우리가 신고한 적재예정 보세구역하고 실제 보세구역이 다른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라는 점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출 신고는 어디에 해야 된다? 수출 물건이 장치된 물품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진행한 강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거를 뽑자고 하면은 일단은 설명드리지 않은 내용 중에서 여기 하나가 있어요. 운임보험 내역서. 이거는 이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지고 요청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상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수출 신고 기준 금액은 FOB 금액, 이거는 인커텀지를 알고 계셔야지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인커텀지로 따지면 수출 신고는 FOB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수입 신고는 CIF를 기준으로 수입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자, 이런 경우에 FOB 금액은 저희 쪽 수출 신고할 때는 필요하지만은 수출자 입장에서는 수출자하고 바이어 간의 정형 거래 조건은 CIF를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CIF 금액을 FOB로 변환하거나
조정하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차이가 뭐냐면 운임하고 보험료, 즉 FOB 금액에다가 운임하고 보험료를 더하면 CIF 금액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FO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이 CIF 금액에서 운임 내역이라든가 보험 내역을 확인하면 FO 금액이 산출이 되겠죠. 그래서 요청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